숨막히는 8월의 열기가 서울의 아스팔트를 녹일 듯이 내리쬐고 있었다. 서유진은 낡은 배달 스쿠터의 핸들을 꽉 쥔 채 헬멧 속으로 흥건히 흘러내리는 땀을 느꼈다. 매캐한 자동차 매연과 도시의 소음이 그녀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터였.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는 그녀에게 감상에 젖을 시간 따위는 사치였다. 오늘의 마지막 배달은 강남의 심장부에 위치한 초호화 호텔, 더 헤븐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VIP 고객이 주문한 와인과 꽃다발이었다. 스쿠터를 지어 주차장 한쪽 구석에 세운 유진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이곳의 눈부신 화려함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주눅들지 않으려 애써 허리를 폈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의 어깨에 새겨놓은 삶의 무게는 쉽게 펴지지 않았다.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바깥의 열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서는 눈을 멀게 할 듯한 빛이 쏟아져 내렸다. 값비싼 향수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 유진은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이방인 같았다. 사람들은 우아한 걸음걸이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그들의 무심한 시선 속에는 경미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실수로 고객용 엘리베이터 앞에 서게 되었다. 거대한 황금빛 문이 조용히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유진은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피로에 지친 눈,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카락. 한때는 촉망받는 기자였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밤을 새우던 열정, 불의에 맞서 싸우던 날카로운 눈빛은 모두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그날 이후 그녀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안으로 발을 옮기려던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 중심에는 믿을 수 없는 얼굴이 있었다. 강태민, 그 이름이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15년 만이었다. 풋풋했던 청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수트를 입은 채 냉철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가 서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여전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과거의 따스함 대신 차가운 야망이 서려 있었다. 그는 여러 명의 비서와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 세계의 왕처럼 보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태민의 시선이 무심코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유진에게 닿았다.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유진이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움직였다. 서유진,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고 굵어져 있었다. 그 목소리가 유진의 귓가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억지로 봉인해두었던 과거의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를 바라보며 간신히 숨을 내쉴 뿐이었다. 배달해야 할 와인 상자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옆에 있던 비서가 끼어들면서 깨졌다. 강 이사님, 회의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 말에 태민은 정신을 차린 듯했다. 그는 유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잠시 망설였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닫히는 문틈으로 보이는 그의 마지막 눈빛은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혼란스러워 보였다. 황금빛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야 유진은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찾아 펜트하우스로 배달을 마쳤지만 모든 과정이 꿈속처럼 느껴졌다. 팁으로 받은 두둑한 현금 뭉치도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호텔을 빠져나와 다시 스쿠터에 올라탔을 때
서울의 풍경은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비현실적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그녀를 덮쳤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던 대학 캠퍼스. 풋풋하고 열정적이었던 그들의 첫 만남. 재벌가의 아들이었지만 소탈하고 정의로웠던 태민과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당차고 똑똑했던 유진.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서로를 사랑했, 미래를 약속했고 영혼을 맹세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다.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태민의 아버지, 강진혁 회장의 서슬퍼런 반대. 그는 유진을 찾아와 돈 봉투를 내밀며 모욕을 주었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꺼져달라고 경고했다. 유진은 굴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서서히 부서져갔다. 태민은 아버지와 사랑 사이에서 고뇌했. 결국 유진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그 무렵 유진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민에게 알릴 수도, 그렇다고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낯선 도시에서 만삭의 몸으로 힘겹게 버텼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출산의 고통은 끔찍했다. 작은 산부인과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그녀는 아들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간호사가 아들을 안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를 기다린 것은 의사의 차가운 선고였다. 유감입니다. 아기가 너무 약하게 태어났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못했다. 그녀는 몇 날 며칠을 울부짖으며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퇴원하던 날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작은 유골함이 아니라 사산 증명서 한 장뿐이었다. 병원 측은 유해는 병원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만 했다. 그날 이후 서유진의 영혼은 죽었다. 낡고 비좁은 옥탑방에 도착한 유진은 스쿠터에서 내리는 것조차 힘겨웠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내와라면 냄새가 섞인 익숙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창문 너머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불빛 중 어느 하나도 그녀를 위한 것은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강태민. 그 이름이 저주처럼 입안을 맴돌았다.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 15년 동안 흔적조차 없던 그가 왜 이제 와서 그녀의 삶을 다시 흔들어 놓는 걸까? 그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놀라움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미묘한 동요. 마치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처럼 혹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다. 아니야. 착각일 뿐이야.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제 그녀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약혼녀도 있고 곧 그룹을 물려받을 후계자다. 초라한 배달부의 모습을 한 자신을 보고 잠시 놀랐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심장 한구석에서 의심의 싹이 고개를 들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풀리지 않은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강진혁 회장의 잔인한 얼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던 그의 오만함, 그리고 아이의 죽음에 대한 석연치 않았던 병원의 설명.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동안은 슬픔과 절망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불행과 운명을 탓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강태민을 마주한 순간 멈춰있던 그녀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기자 시절에 날카로운 직감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는 빛바랜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15년 전 그날의 악몽이 담겨 있었다. 사산 증명서. 그녀는 종이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다. 예전에는 그저 눈물로 얼룩진 슬픔의 증거일 뿐이었던 이 종이가 오늘따라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담당 의사의 서명, 병원의 직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어둠이 내린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서유진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15년 동안 그녀를 지배했던 무기력과 슬픔의 껍질을 깨고 진실을 향한 갈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강태민과의 재회는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쩌면 15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 그리고 산산조각 난 자신의 삶을 위해 이 의심의 끝을 파헤쳐야만 했다. 설령 그 끝에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다음 날, 유진의 삶은 거짓말처럼 뒤바뀌기 시작했다. 그녀가 일하던 편의점 점장이 허둥지둥 달려와 그녀를 찾았다.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사라며 누군가 찾아와 서유진 씨의 모든 손해를 보상하고 남을 만큼의 거액을 제시하며 그녀의 아르바이트 계약을 즉시 종료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어리둥절한 유진이 영문도 모른 채 편의점을 나서자 골목 어귀에는 어제 호텔에서 본 것과 같은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서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비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서유진 씨, 맞으십니까? 강태민 이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태민.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그녀의 현실을 침범했다. 유진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제부터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의심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것은 그저 우연한 재회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알기 전까지는 그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차량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태민은 레스토랑 전체를 빌린 듯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민이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어렸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었지. 널 그렇게 떠나보내고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다. 그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다. 유진은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기 위해 테이블 위에 찻잔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말 한마디가 굳게 닫아두었던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난 15년간 널 계속 찾았어. 하지만 넌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군. 어제 호텔에서 널 봤을 때 내 눈을 의심했다. 유령이라도 본 줄 알았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의 지친 얼굴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제발 내가 속죄할 기회를 줘. 태민은 그녀 앞에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폰과 아파트 열쇠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가 마련한 작은 성이야. 한강이 보이는 새 아파트다. 더 이상 그런 옥탑방에서 고생하지 마. 그리고 이 전화기는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네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의 제안은 달콤했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 유진의 마음 한편에서는 그냥 받아들여. 이젠 좀 편하게 살아도 되잖아. 하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그의 다정했던 미소, 따뜻했던 품이 그리움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전직 기자의 날카로운 본능이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있었다. 너무 완벽했다. 그의 사과, 그의 제안, 그의 슬픈 표정까지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유진은 용기를 내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 아이.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태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곧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그 일은 내 인생 최대의 비극이었어. 내가 널 조금만 더 일찍 찾았더라면, 아니, 내가 널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텐데 모두 내 탓이다. 그의 대답은 너무 빨랐고 너무 모범 답안 같았다. 유진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 더 자세히 물으려 하자 그는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
유진아,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내가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우선 직장부터 알아봤어. 우리 그룹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재단인데 네 경력과 능력이면 충분히. 그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유진은 그의 주변을 둘러보았다. 레스토랑 입구와 비상구 근처에 건장한 남자들이 보였다. 그들은 손님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체격은 영락없는 경호원이었다. 그들은 태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 자리를 감시하고 있었다. 마치 유진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아이의 죽음과 관련된 그녀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었다. 그가 제공하는 이 모든 달콤한 제안들은 진실을 덮기 위한 대가일지도 모른다. 유진은 결심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진실을 파헤치기로. 알았어. 그녀의 대답에 태민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다. 네, 성의를 받아들일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 그날 저녁, 유진은 태민이 마련해준 아파트로 이사했다. 옥탑방의 낡은 짐들은 버리고 최소한의 옷까지만 챙겨 나왔다.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넓고 호화로운 아파트는 현실감이 없었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이 공간이 아름다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혼자 남게 되자 그녀는 태민이 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안전을 위해서라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감시용일 것이다. 위치 추적은 물론 도청 기능까지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기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기자 시절 통신 보안 전문가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이었다. 역시나 배터리 뒷면에 아주 작은 크기의 마이크로 칩이 숨겨져 있었다. 일반적인 부품이 아니었다. 그녀가 아는 한 군사용으로나 쓰이는 고성능 도청 및 위치 추적 장치였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에 대한 태민의 집착과 감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속죄나 미련이 아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감추려 하고 있으며 유진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 하고 있었다. 유진은 칩을 제거하고 전화기를 다시 조립했다. 이제 이 전화기는 그의 눈과 귀가 아니라 그녀의 무기가 될 것이다. 그때 태민과의 대화에서 스쳐 지나갔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우리 회사 임직원들을 위한 특수의료시설이 있어.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곳이지. 그는 사회복지재단 이야기를 하다가 무심코 이마를 흘렸고 유진이 되묻자 그냥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작은 병원이야라며 서둘러 말을 바꿨다. 특수 의료시설. 그 단어가 유진의 뇌리에 밝혔다. 왜 병원이 아니라 특수의료시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강태민의 회사, 천명 바이오 그룹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국내 최고의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이었다. 신약 개발, 의료기기, 건강, 기능, 식품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기업 소개 자료의 맨 아래 아주 작게 적힌 계열사 목록에서 낯선 이름을 발견했다. 프로메테우스 연구소.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연구소였다. 공식적인 사업 내용은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세포 재생 연구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 외의 정보는 거의 없었다. 위치조차 기밀에 붙여져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특수의료시설, 그리고 비밀연구소. 이 두 가지가 그녀의 아이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다. 강태민이 제안한 달콤한 새 삶은 사실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안락한 세상을 제공했지만 그녀는 결코 그 안에 갇힌 새로 살아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사냥을 시작할 것이다. 15년간 자신을 기만하고 아들을 빼앗아간 자들을 향한 차갑고 집요한 추적을.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 위로 수많은 불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유진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굳게 맹세했다.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강태민이 제공한 안락한 삶에 안주하는 대신 서유진은 다시 15년 전의 기자로 돌아갔다. 그녀는 태민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가 준 스마트폰은 일부러 아파트에 놓아두어 자신의 위치를 속였고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카페를 오가며 신분을 숨긴 채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15년 전 자신이 아이를 낳았던, 지금은 이름이 바뀐 그 작은 산부인과였다. 조사 결과 그 병원은 10여 년 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이후 천명 바이오 그룹의 자회사인 천명의료재단에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막힌 우연이었다. 이제 그곳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VIP 전문 병원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유진은 낡은 노트북 가방에서 기자 시절 사용하던 신분증을 꺼냈다. 비록 지금은 효력이 없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한탐사보도 전문 월간지의 프리랜서 기자 행세를 하며 병원의 기록 보관실에 접근을 요청했다. 과거 의료 시스템의 허점과 기록관리 실태에 대한 심층 기획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다. 며칠간의 끈질긴 설득과 요청 끝에 마침내 그녀는 먼지 쌓인 지하기록 보관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관리자는 3시간의 열람 시간을 주며 자료를 훼손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끝없이 늘어선 서류 캐비닛들은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보였다. 유진은 자신의 심장이 가쁘게 뛰는 것을 느끼며 15년 전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찾아 나섰다. 마침내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누렇게 변색된 파일을 찾아냈을 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2번 기록, 진료 차트, 간호 기록지, 모든 것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 파일을 다뤄본 기자의 눈은 미세한 불일치를 발견해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사산 증명서에 있는 담당 의사의 서명이었다. 그녀는 파일에 있는 다른 서류들의 서명과 증명서의 서명을 몇 번이고 비교했다. 글씨체는 거의 흡사했지만 마지막 획을 긋는 각도와 필압이 미세하게 달랐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알아채기 힘든 아주 정교한 위조의 흔적이었다. 다음은 간호 기록지였다. 그녀가 출산한 날 밤의 기록에 이상한 공백이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사망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약 1시간 동안의 기록이 다른 필체로 마치 나중에 급하게 끼워 넣은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잉크의 농도도 다른 부분과 미묘하게 달랐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원래의 기록을 없애고 새로운 사실을 덮어쓴 것처럼.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조작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당직이었던 수간호사의 이름을 찾아냈다. 김선희. 유진은 병원 인사 기록철에서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김선희 수간호사는 유진이 퇴원하고 불과 일주일 뒤 개인적인 사유라는 말만 남긴 채 갑작스럽게 사직했다.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간호사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녀의 인사 파일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얇았. 그 이후의 행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위조된 서명, 조작된 기록, 그리고 증발해버린 핵심 증인,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유진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자신의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기록 보관실을 나서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제 강태민을 직접 상대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태민에게 전화를 걸어 재단 일자리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태민은 기꺼이 응했고 약속 장소인 호텔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듯 한결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진은 일부러 밝고 희망에 찬 모습을 연기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며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대화가 무르익었을 무렵 아주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얼마 전에 예전에 내가 입원했던 병원에 다녀왔어.
와인잔을 들고 있던 태민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거긴 왜? 그냥 마음 정리를 하고 싶어서 15년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진료 기록 말이야. 마치 누군가 일부러 손을 댄 것 같았어. 의사 선생님 서명도 좀 이상하고 간호 기록지도 중간에 내용이 바뀐 것 같고 그날 밤 수간호사였던 분은 바로 다음 주에 갑자기 병원을 그만뒀다더라고. 오래된 일이라 병원 측에 행정착오겠지만 기분이 좀 찝찝하네. 그녀는 마치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태민의 미세한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흔들렸고 턱 근육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랬어 큰 병원도 아니었으니 기록 관리가 허술했겠지. 네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과거의 상처가 크다 보니 그는 그녀의 슬픔을 이용해 상황을 덮으려 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슬픔으로 인한 착각으로 여기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걱정되면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천명의료재단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하지. 그의 제안은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이제 유진은 확신했다. 강태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직접 가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었다. 그가 보여준 모든 후회와 사과, 달콤한 제안들은 그녀의 입을 막고 진실을 묻어버리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완벽해 보였던 그의 가면 위로 선명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 유진은 일부러 그의 팔짱을 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래, 오빠 말이 맞을 거야.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알아봐 준다니 고마워. 역시 오빠밖에 없다. 그녀는 그의 품에 살짝 기대며 연약한 모습을 연기했다. 태민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감싸 안은 그의 팔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호텔을 빠져나와 그가 보내준 차에 오르기 직전 유진은 뒤를 돌아보았다. 태민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어둡고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서로의 속내를 숨긴 채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한 적이었다. 차에 올라탄 유진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가슴이 아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퍼할 시간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홀로 거대한 성벽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 성벽의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강태민, 그 남자였다. 강태민과의 저녁 식사 이후 유진을 둘러싼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의 일상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 보리를 보고 아파트로 돌아온 유진은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평소와 다름없는 복도였지만 기자의 예민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분무기를 꺼내 문손잡이와 잠금장치 주변에 뿌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 형광물질이었다. 그녀가 자외선 기능이 있는 소형 랜턴을 비추자 손잡이 주변으로 여러 개의 희미한 지문 자국이 드러났다. 그녀 자신의 것 외에 낯선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다. 하지만 유진은 집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의 공간을 침범했다는 불쾌한 감각. 그녀는 집안을 꼼꼼히 살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에 일부러 비스듬히 꽂아두었던 책이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노트북의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다. 도둑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우리는 언제든 네 공간에 들어올 수 있다. 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강태민 혹은 그 배후에 있는 자가 보낸 경고였다.
그녀의 조사를 멈추라는 무언의 협박. 며칠 뒤 유진은 프로메테우스 연구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보안이 철저한 공공기관의 컴퓨터를 이용하기로 했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여러 차례 지하철을 갈아타고 인상착의를 바꾼 뒤였다. 그녀는 가상 IP를 통해 우회 접속하여 천명그룹의 내부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다. 과거 해커를 취재하며 알게 된 몇 가지 기술을 이용한 위험한 도박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방화벽의 가장 약한 고리를 뚫고 연구소와 관련된 암호화된 파일 몇 개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가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USB를 꽂는 순간 갑자기 화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검은 화면 위로 붉은 글씨가 나타났다.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순식간이었다. 화면이 번쩍이며 모든 파일이 그녀의 눈앞에서 파기되기 시작했다. 바이러스였다. 그녀의 접근을 감지한 즉시 작동하는 파괴적인 프로그램. 유진은 본능적으로 USB를 뽑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녀의 온라인 활동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었다. 국가기관 수준의 사이버 보안팀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간신히 공공기관을 빠져나온 유진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거리로 나서자 평범한 도시의 풍경이 마치 적진의 한복판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무심코 돌아본 길 건너편 상점의 쇼윈도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쳤다. 아파트 앞에서 보았던 그 차와 같은 모델이었다. 차는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미행이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평범한 행인처럼 걷기 시작했다. 일부러 사람이 붐비는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 스크린도어가 닫히기 직전의 열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자신을 놓치고 허탈하게 서 있는 검은 양복의 남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단지 과거를 캐는 성가신 존재가 아니었다.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제거 대상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진 천명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 어둠 속에 잠긴 거대한 사무실에는 책상 위 스탠드에 미미한 불빛만이 존재했다. 육중한 가죽 의자에 앉은 한 남자의 실루엣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강진혁 회장이었다. 그의 앞에는 그림자처럼 서 있는 보안 총괄팀장이 고개를 숙인 채 보고하고 있었다. 서유진이라는 여자가 계속해서 과거를 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의 기록 보관실에 접근했고 오늘은 내부 서버에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강진혁은 미동도 없이 보고를 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천천히 원을 그렸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희 사이버 보안팀이 즉시 저지하고 데이터를 파기했습니다. 현재 계속 미행하며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훈련받은 요원처럼 저희의 추적을 따돌리는데 능숙합니다. 태민이는 뭘 하고 있지? 강진혁의 질문에 보안팀장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스쳤다. 강 이사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제공하고 재단을 통해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 계속해서 회유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크. 강진혁의 입에서 났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쓸데없는 감상주의에 빠져서는 그놈은 아직도 내 아들이 되기엔 멀었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걸 언제쯤 깨달으려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에게 복종하는 신하들처럼 발 아래에서 반짝였다. 더 이상 시간 낭비는 곤란하다. 그 여자의 조사는 성가신 수준을 넘어섰어. 프로메테우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건 천명의 미래. 아니,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에서 보안팀장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이제 경고는 끝났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여자를 멈춰 다시는 진실 따위를 입에 올릴 생각조차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아버려. 그녀가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감히 누구에게 덤볐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해충을 박멸하라는 명령처럼
냉혹하고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도 전해 자신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그 여자와 천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온다면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보안팀장은 허리를 깊이 숙이고 조용히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강진혁은 다시 한번 와인잔을 들어 도시의 야경을 향해 건배하듯 들어올렸다. 감히 내 왕국을 넘보는 자는 누구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시각 유진은 자신의 감옥으로 돌아와 있었다. 사방의 벽이 자신을 압박해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의 거대한 실체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강태민 개인의 비밀이 아니었다. 무한한 자본과 권력, 그리고 무자비함을 갖춘 거대 기업, 천명그룹 전체의 두려움이 엄습했다.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모든 위협과 감시는 역설적으로 그녀의 의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그녀의 아들과 관련이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대포폰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꺼내 전원을 켰다. 그리고 액정 화면에 뜬 단 하나의 번호를 망설임 없이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무뚝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선배. 저예요. 유진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유진, 이게 몇 년 만이냐? 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목소리의 주인은 과거 탐사보도팀 시절 그녀가 유일하게 믿고 따랐던 선배 기자 박철수였다. 그는 비리를 파헤치다 권력의 압력으로 해고된 후 지금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 도움이 필요해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선배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박철수가 짧게 웃었다. 위험한 일 아니면 네가 나한테 전화할 리가 없지. 일단 만나서 얘기해. 전화를 끄는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지독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박철수와의 접선 장소는 을지로의 허름한 뒷골목에 있는 간판조차 없는 국밥집이었다. 퀴퀴한 냄새와 소란스러운 분위기는 비밀 이야기를 나누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10여 년 만에 만난 박철수는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머리는 희끗해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기자 시절의 날카로움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천명 그룹을 상대로 싸움을 걸겠다. 유진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박철수는 황당하다는 듯 깍두기를 씹으며 말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놈들은 사람 하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15년 전 일로 뭘 어쩌겠다고. 내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선배.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가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천명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건 내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선배 도움이 필요해요. 15년 전 사라진 간호사 김선희를 찾아야 해요. 박철수는 말없이 소주잔을 비웠다. 그는 과거 유진이 어떤 기자였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는 용기.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과거의 서유진을 보았다. 알겠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간호사. 내가 한번 찾아보지. 대신 조건이 있어.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그놈들은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악랄한 족속들이야. 그날 이후 박철수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 김선희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쉽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 기록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깨끗했다. 개명한 흔적, 금융 거래 내역, 통신 기록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천명그룹이 그녀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박철수 역시 그 분야의 전문가였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아주 작은 단서를 찾아냈다. 김선희의 동생이 몇 년 전 강원도의 한적한 해안 마을에 작은 펜션을 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펜션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바로 개명한 김선희. 현재의 이름으로는 오미숙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찾았어. 강원도 끝자락에 있는 작은 항구 마을이야.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서울에서 가장 먼 곳에 숨어 있었군. 박철수의 연락을 받은 유진은 즉시 떠날 채비를 했다. 혼자 가는 건 위험해. 박철수가 말렸지만 유진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니요. 이 일은 제가 직접 부딪혀야 해요. 그 여자는 극도로 경계하고 있을 거예요. 낯선 사람, 특히 남자와 함께 가면 입을 열지 않을지도 몰라요. 유진은 다음 날 새벽 변장을 하고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서울의 잿빛 풍경이 멀어지고 차창 밖으로 푸른 산과들이 펼쳐졌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유진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지금 15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열기 위해 가고 있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해안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과 갈매기 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유진은 박철수가 알려준 주소에 낡은 펜션 앞에 섰. 바다 쉼터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붓게 닫힌 문을 두드렸다. 한참 뒤 문이 빼꼼히 열리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의 중년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햇볕에 그을리고 생활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유진은 그녀가 김선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김선희 씨, 맞으시죠? 15년 전에 K 산부인과에서 근무하셨던. 유진의 말에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동공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전 그런 사람 몰라요. 그녀는 다급하게 문을 닫으려 했다. 유진은 그 틈으로 발을 집어넣어 문이 닫히지 않게 막았다. 제발 이야기만 들어주세요. 전 서유진이에요. 15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돌봐줬던 산모라고요. 유진이 절박하게 외쳤다. 그 순간 여자의 눈빛이 무너져 내렸다.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 그녀는 유진의 얼굴과 과거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연결하려는 듯 보였다. 결국 그녀는 유진을 안으로 들였다. 펜션 내부는 손님이 끊긴 지 오래된 듯 먼지가 자욱하고 스산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전해줄 이야기 없어요.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저 좀 그냥 살게 내버려둬요. 김선희는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유진을 경계했다. 그녀는 무언가에 극도로 겁을 먹고 있었다. 유진은 위협적인 태도 대신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아이를 잃은 어머니로서 다가가기로 했다. 전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발 사실을 말해주세요. 제 아들 정말 죽은 거 맞나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풋풋했던 시절의 태민과 유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아이의 아빠는 강태민이에요. 천명그룹 강진혁 회장의 아들이죠. 천명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김선희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다. 그 이름을 내 앞에서 꺼내지 마. 그녀는 귀를 막고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다. 15년이라는 세월도 지우지 못한 뼛속 깊이 각인된 공포. 유진은 그녀의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알아요. 무서웠겠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진실을 묻어버리면 당신도 평생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제게 힘을 주세요. 유진의 진심, 어린 위로에 김선희의 단단했던 두 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유진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부짖었다. 그리고 마침내 15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끔찍한 비밀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아기는 죽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내용은 유진의 심장을 꿰뚫었다. 아주 건강하고
우렁찬 사내아이였어요. 내가 탯줄을 잘랐는걸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분만실로 들이닥쳤어요. 강진혁 회장의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병원장 사인이 들어간 서류 한 장을 내밀더군요. 아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김선희는 몸서리를 치며 말을 이었다. 그들은 아기를 강제로 데려갔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마치 물건처럼 내가 막아서려 하자. 그들은 내 가족 사진을 보여줬어요. 만약 오늘 본 것을 한마디라도 발설하면 내 딸과 남편이 길거리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거라고 했어요.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들은 제게 거액의 돈을 줬어요. 그리고 당장 병원을 그만두고 서울을 떠나 죽은 사람처럼 살라고 했죠. 나는 돈을 받고 내 딸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외면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진은 눈물을 흘릴 수조차 없었다. 슬픔보다 더 큰 분노와 충격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럼 내 아들은 어디로? 그들은 아이를 어디로 데려갔나요? 김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결정적인 단서를 말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어요. 한 남자가 프로메테우스 시설로 아이를 이송한다고 했어요. 최고의 샘플이라면서 아이가 특별하다고. 프로메테우스, 유진이 찾아냈던 그 비밀 연구소의 이름이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녀의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 태어나자마자 천명 그룹에 의해 납치되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라는 비밀 시설에서 샘플로 끔찍한 무언가의 실험 대상으로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김선희는 유진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여기서 멈춰요. 천명 그룹은 괴물이에요. 당신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당신을 죽이려 할 거예요. 제발. 과거로부터의 경고는 소름 끼치도록 생생했다. 하지만 유진에게 그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이정표였다. 유진은 김선희의 집을 나섰다.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던 절망이 이제는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뜨거운 분노로 변해 있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괴물과 싸울 것이다. 지옥의 문이라도 열고 들어갈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유진은 곧장 박철수의 허름한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김선희에게 들은 모든 것을, 숨막히는 고백의 모든 조각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프로메테우스. 그 단어가 나오자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 이제 이것은 단순한 실종 아동 사건이 아니었다. 국내 최대 기업이 연루된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의 가능성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건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박철수는 씁쓸하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야. 비밀 연구소라니. 그 안에 뭐가 있을지 상상도 안 가는군. 찾아야 해요. 그 연구소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유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이제 박철수에게도 이 사건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다. 기자 시절의 정의감이 그의 피 속에서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뒷세계의 정보원들을 가동했다. 프로메테우스 연구소 혹은 천명그룹의 비밀 시설에 대한 정보를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그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경기도 외곽의 인적 드문 산속에 천명그룹 소유의 거대한 부지가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임직원 연수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외부인의 접근이 완벽하게 차단된 유령 시설이었다. 일주일에 2번, 심야 시간에만 식별 불가능한 화물차가 드나든다는 정보원의 제보가 있었다. 그곳이 바로 프로메테우스 연구소일 확률이 높았다. 문제는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느냐였다. 정면 돌파는 자살행위였다. 방법은 하나야. 박철수가 작전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화물차를 이용하는 거다. 다음 보고일은 이틀 뒤 새벽 3시. 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외길이야. 거기서 트럭을 멈추고 네가 직원으로 위장해서 잠입하는 거지. 목숨을 건 위험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아들이 저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박철수가 구해온 시설 내부의 조감도를 보며 동선과 구조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새겨 넣었다. 이틀 뒤, 짙은 어둠이 깔린 새벽, 유진과 박철수는 연구소로 향하는 외딴 산길에 잠복해 있었다. 유진은 청소 용역업체 직원 복장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호흡을 가다듬었다. 새벽 3시가 되자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거대한 화물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철수는 미리 도로 위에 설치해둔 스파이크 스트립을 작동시켰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트럭의 타이어가 터지고 차는 굉음을 내며 멈춰섰다. 운전기사 2명이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박철수가 나타나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시간 없어. 서둘러 박철수가 유진을 재촉했다. 유진은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다. 박철수는 기절한 운전기사의 옷에서 출입카드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걸로 정문은 통과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부는 장담 못해. 통신은 이걸로. 무슨 일 생기면 즉시 연락해. 3시간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나지 못하면 내가 경찰에 모든 걸 알리겠다. 그는 소형 무전기를 그녀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대를 잡았다. 다행히 대형 트럭 운전은 과거 취재를 위해 배워둔 적이 있었다. 그녀는 터진 타이어를 무시하고 비상등을 켠 채 연구소 정문을 향해 천천히 차를 몰았. 몇 분 뒤 숲속에 거대한 요새 같은 건물이 나타났다. 높다란 담장과 철조망, 곳곳에 설치된 CCTV, 삼엄한 경비 속에서 유진은 경비 초소 앞에 차를 세웠다. 경비원이 다가와 불퉁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오다가 동물을 쳤는지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보급품은 실어왔으니 우선 하역부터 해야겠습니다. 유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미리 연습한 대로 대답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잠시 쳐다보더니 출입카드를 확인하고는 마지못해 차단기를 열어주었다. 마침내 지옥의 문이 열렸다. 트럭을 주차하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유진은 숨을 멈췄다. 연구소 내부는 마치 미래 세계의 감옥 같았다. 차가운 금속 벽과 흰색 복도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공기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감정 없는 얼굴의 연구원들과 무장한 경비원들이 복도를 오갔다. 그 누구도 서로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유진은 청소 카트를 끌며 박철수가 알려준 관찰동을 향해 움직였다.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컸다. 모든 발걸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C3관찰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복도에 도착했다. 복도의 한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특수 유리로 되어 있었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는 원웨이 미러였다. 유진은 카트를 세우고 청소를 하는 척하며 유리 너머를 훔쳐보았다. 유리 너머의 공간은 교실처럼 꾸며져 있었다. 15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 소녀 10여 명이 각자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스크린 위에 복잡한 수학 공식과 암호를 풀고 있었다. 소름 끼치도록 조용하고 기계처럼 정확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없는 텅 빈 표정.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훑었다. 제발 이곳에 없기를, 이런 끔찍한 곳에 자신의 아들이 없기를. 그때였다. 창가 쪽에 앉아있던 한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턱선, 지적인 분위기, 그리고 유진 자신의 눈을 똑 닮은 깊고 슬퍼 보이는 눈. 세상이 멈췄. 숨을 쉴 수 없었다. 유진은 유리벽에 손을 가져다 댔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 너머로 아들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내 아들 민준이, 강민준, 아니 서하준. 15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아이는 평범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게 차갑고 공허했다. 마치 영혼이라도 빼앗긴 인형 같았다. 그 순간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교실로 들어와 소년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팔을 내밀었고 연구원은 익숙한 듯 그의 팔에 주사기를 꽂았다. 소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마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 것처럼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을 간신히 삼켰다. 살아있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 하지만 살아있는 지옥 속에서 끔찍한 실험의 모르모트가 되어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었다. 강진혁, 강태민,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악마였다. 유진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유리벽 앞에서 흐느끼고 있을 때 복도를 순찰하던 경비원이 그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다가왔. 거기서 뭐하는 거지? 유진은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청소 도구를 챙기는 척하며 몸을 돌렸다. 죄송합니다. 잠시 현기증이 나서 경비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뒤로 하고 그녀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들켜서는 안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반드시 내 아들을 저곳에서 구해내야 한다. 약속된 3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유진은 간신히 트럭으로 돌아와 연구소를 빠져나왔다. 산길 어귀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박철수의 차에 옮겨 타는 순간 그녀의 모든 긴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은 박철수를 보지도 못한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아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속삭였다. 하준아, 내 아들, 하준아. 그녀의 눈물조차 말라버린 얼굴 위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의 무게가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다. 박철수의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유진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프로메테우스의 차가운 유리벽 앞에서 모두 말라버렸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분노로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소형 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흐릿하지만 분명한 아들의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텅 비어있던 아들의 눈동자가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박철수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서 담배만 태웠다. 그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잘 알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모든 감정을 차갑게 갈무리하고 오직 목표만을 향해 돌진하기 직전의 모습이었다. 강태민을 만나야겠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유진이 입을 열었.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위험해. 이제 그놈들도 네가 어디까지 알아냈는지 눈치챘을 거야. 덧칠 수도 있어. 박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덧치라도 상관없어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직접 지옥을 보여줘야겠어요. 그녀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유진은 강태민이 주었던 도청 장치를 제거한 스마트폰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아, 할 얘기가 있어. 우리 아들에 대해서. 유진의 차가운 말에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녀는 일부러 인파가 붐비는 광화문 광장의 한복판을 약속 장소로 잡았다. 그의 부하들이 섣불리 손을 쓸 수 없는 곳이었다. 약속 시간. 유진은 광장 벤치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오가는 풍경 속에서 그녀만이 홀로 전쟁터에 나와 있는 기분이었다. 잠시 후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의 강태민이 비서를 멀찍이 떼어놓고 혼자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연락도 없이. 그가 불안하게 입을 열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품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내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우리 아들. 민준이야. 아니. 프로메테우스에서는 뭐라고 부르지? 사진을 본 강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사진을 든 유진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차갑게 손을 피했다. 내가 봤어. 태민아, 프로메테우스 안에서 감정 없이 기계처럼 앉아있는 우리 아들을. 낯선 연구원들이 아무렇지 않게 주사를 놓는 모습도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네, 야망. 네가 물려받을 그 왕국이 우리 아들의 영혼을 팔아넘길 만큼 가치가 있었니? 강태민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벤치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절망적으로 들썩였다. 유진아, 그게 아니야. 난 몰랐어. 거짓말 유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갈라졌다. 네가 몰랐다고? 그럼 내 진료 기록은 누가 위조했고? 김선희 간호사는 누가 돈으로 입을 막고 쫓아냈지? 내 아파트에 사람을 보내고 내 뒤를 밟은 건 유령이었나? 그녀의 추궁에 강태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마침내 15년간 숨겨왔던 끔찍한 진실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건 아버지의 뜻이었어. 그의 고백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15년 전 유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강진혁 회장은 분노하는 대신 섬뜩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유진의 명석한 두뇌와 태민의 우월한 유전자가 결합된 아이를 단순한 손주가 아닌 천명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최고의 자산으로 여겼다. 그는 아이를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실험체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적인 존재를 만들어내려는 그의 광기 어린 야망의 시작이었다. 사산으로 위장해 아이를 빼돌리는 모든 계획은 강진혁이 직접 지시했다. 나는 몇 년 뒤에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됐어. 아버지께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 태민은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는 내게 선택하라고 했어. 아이와 너 둘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아니면 그룹의 후계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던가. 내가 반항하면 아버지는 정말로 너희 둘을 죽일 사람이었어. 난 무서웠어. 그는 자신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아이는 최고의 환경에서 안전하게 자라고 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아왔. 언젠가 자신이 그룹을 물려받으면 그때 가서 아이를 데려오리라 다짐했다. 그의 변명을 듣는 동안 유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없었. 눈앞에는 자신의 안위와 욕망을 위해 아들을 악마에게 팔아넘긴 비겁하고 나약한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분노조차 느끼지 못했다. 경멸.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느끼는 유일한 감정이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택은 이미 끝났어. 강태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텅 비어 있었다. 넌 네 아들이 아니라 네 아버지의 왕국을 선택했지. 이제 내가 그 왕국을 무너뜨려서 내 아들을 되찾을 거야.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 그의 가슴팍에 던졌다. 마지막으로 충고하지. 내 앞을 막지 마. 다음에 내 앞을 막는 게 너라면 그땐 너도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유진은 차갑게 돌아섰다. 홀로 남겨진 강태민이 절규하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광장의 인파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들어갔다.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싸울 복수의 화신이었다.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와의 대면은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을 건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강태민과의 대면 이후 서유진은 자신을 올가매던 마지막 미련과 감정의 사슬을 끊어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아들을 구출하고 천명이라는 괴물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 박철수의 안전가옥은 이제 완벽한 작전 지휘 본부가 되어 있었다. 벽에는 천명그룹의 지배 구조도, 계열사, 현황, 그리고 강진혁 회장 일가의 관계도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었다. 거대한 적을 앞에 둔 냉철하고 치밀한 전략가였다. 정면 대결은 불가능해요. 유진이 화이트보드에 프로메테우스 연구소의 약도를 그리며 말했다. 적인 요새나 마찬가지예요. 무력으로 뚫을 수 없어요. 천명을 무너뜨리려면 안과 밖에서 동시에 공격해야 해요. 우리에겐 동맹이 필요해요.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외부에서의 공격이었다. 바로 천명그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대성제약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대성제약은 호시탐탐 업계 1위인 천명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천명이 무너진다면 가장 큰 이득을 볼 회사였다. 유진은 박철수의 인맥을 통해 대성제약의 정보팀 상무에게 익명으로 접촉했다.
그녀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다. 대신 천명그룹이 곧 출시할 획기적인 치매 신약 뉴로 X의 임상 데이터가 조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인체 실험이 자행되었다는 증거 일부를 미끼로 던졌다. 그녀가 프로메테우스에서 몰래 빼돌린 자료의 일부였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한다면 당신들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천명의 심장부 프로메테우스 연구소를 파헤쳐 보시죠. 그곳에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을 겁니다. 유진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려 대성제약이 스스로 천명의 비리를 파헤치도록 유도했다. 기업 간의 전쟁은 때로 국가 간의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무자비했다. 이제 총성 없는 전쟁의 방아쇠는 당겨졌. 두 번째 목표는 내부에서의 붕괴였다. 바로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박철수는 수년간 재벌들의 비리를 추적해온 재벌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의 임규용 검사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다. 임 검사는 청렴하고 강직했지만 철옹성 같은 천명의 방어벽을 뚫지 못해 고전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천명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 정관계 로비리스트,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연구소의 존재를 암시하는 암호화된 문서였다. 그녀는 여기에 지난 1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미아 사건 중 프로메테우스의 아이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실종 아동 리스트를 첨부했다.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흩뿌려 검찰이 스스로 그림을 맞추도록 만든 것이다. 모든 증거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임규용 검사의 사무실에 전달되었다. 유진과 박철수가 보이지 않는 전선을 구축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강진혁 회장은 격노하고 있었다. 찾아내. 당장 그 여자를 내 눈앞에 끌고 와.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서유진이 자신의 아들 강태민과 접촉한 이후로 종적을 감췄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모든 것이 끊겨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다. 강진혁은 자신의 정보망이 무력화된 것에 대한 모욕감과 서유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완벽한 통제를 벗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아들 태민을 호출해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했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아는 대로 전부 말해. 강진혁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태민은 텅 빈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유진과의 만남 이후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모릅니다. 내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강진혁의 손바닥이 태민의 뺨을 강타했다. 하지만 태민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다. 아들의 공허한 눈빛을 본 강진혁은 경멸스럽다는 듯 혀를 찼. 쓸모없는 놈. 그는 더 이상 아들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서유진을 수면 위로 끌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경찰청 고위 간부와 언론사 사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시간 뒤 모든 TV 채널의 저녁 뉴스에서 서유진의 얼굴이 나오기 시작했다. 속보입니다.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인 천명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빼돌리려 한 산업 스파이 서유진을 공개 수배합니다. 서 씨는 전직 기자 출신으로 유진은 순식간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위험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뉴스는 교묘하게 편집된 CCTV 영상과 거짓 증언들을 내보내며 그녀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갔다. 강진혁이 친 거대한 그물이었다.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대중의 눈을 이용해 그녀를 색출하려는 속셈이었다. 안전가옥에서 뉴스를 보던 유진과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젠장, 강진혁, 그 늙은 여우가 우리보다 한 수 빨랐군. 박철수가 욕설을 내뱉었다. 이제 이 나라는 통째로 너의 감옥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길거리 한번 잘못 나섰다간 바로 체포될 거다. 사방이 막혀버렸다. 그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맹렬한 폭풍이 그들을 덮치고 있었다. 유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모든 불빛이, 모든 행인의 눈이 자신을 감시하는 CCTV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타올랐다. 이건 그가 초조하다는 증거예요.
유진이 말했다. 그가 이렇게 무리수를 둔다는 건 우리가 그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급소를 쥐고 있다는 뜻이죠.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임교훈 검사의 사무실.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익명의 서류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1000명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라는 의문의 이름, 그리고 마침 TV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서유진의 공개 수배 소식. 그는 수년간의 경험으로 직감했다.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공개 수배된 저 여자가 이 모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임교훈 검사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특수부 검사들, 전원 내 방으로 집합시키시오. 지금부터 1000명 그룹에 대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수사한다. 유진이 쏘아올린 반격의 신호탄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생존을 위한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그날은 1000명 그룹이 야심차게 개발한 신약 뉴로 X를 전 세계에 공개하는 국제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다. 서울의 가장 큰 컨벤션 센터는 수백 명의 국내외 기자들과 투자자, 정재계 인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설을 준비하는 강진혁 회장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서유진이라는 성가신 벌레는 곧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자신은 오늘 새로운 신화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서 있는 화려한 무대가 사실은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처형대라는 것을. 같은 시각 컨벤션 센터 주차장에 낡은 밴 안에서 박철수는 여러 대의 노트북 모니터를 응시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이제 익명의 제보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작전의 지휘관이었다. 그리고 컨벤션 센터의 소음과 인파 속 서유진은 금발의 가발과 푸른색 렌즈를 낀 해외 통신사 기자로 위장한 채무대 앞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카메라 렌즈는 단상이 아닌 행사장 전체를 제어하는 중앙 스크린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강진혁 회장이 마침내 단상에 올랐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1000명의 위대한 업적과 뉴로 X가 가져올 인류의 밝은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장내는 그의 연설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리고 이제 뉴로 X의 경이로운 임상 결과를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가 손을 들어 중앙 스크린을 가리키는 순간이었다. 박철수가 엔터키를 눌렀다. 순간 스크린에 떠오를 예정이었던 화려한 그래프와 데이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나타난 것은 차갑고 비인간적인 프로메테우스 연구소의 내부를 담은 충격적인 영상이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는 감정이 거세된 아이들이 기계처럼 앉아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아이들의 팔에 무표정하게 주사를 놓고 있었다. 유진의 아들 민준이의 텅 빈 눈동자가 거대한 스크린에 클로즈업 되었다. 이어서 김선희 간호사의 눈물 어린 증언과 유진이 목숨을 걸고 빼돌린 실험 데이터 조작의 증거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저걸 당장 끄란 말이다. 강진혁이 무대 위에서 미친 듯이 소리쳤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고 투자자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같은 시각 임교훈 검사가 이끄는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 산속의 프로메테우스 연구소 정문을 돌파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진이 제공한 내부 조감도를 따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핵심 시설로 진입했다. 연구원들이 필사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수사관들은 실험실에 갇혀있던 아이들을 발견했고 끔찍한 인체 실험의 증거들을 속속 확보하기 시작했다. 다시 기자회견장 객석에 앉아있던 강태민은 거대한 스크린 속 아들의 얼굴을 보며 온몸을 떨고 있었다. 아버지의 추악한 왕국이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는 광경, 그리고 인파 속에서 자신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는 유진의 눈빛.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강진혁이 경호원들에게 끌려 무대 아래로 내려오며 발악하고 있을 때였다. 혼란을 뚫고 임규홍 검사가 수사관들과 함께 행사장에 들이닥쳤다. 강진혁 회장, 당신을 불법 생체 실험 및 아동 납치,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바로 그 순간 강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모두가 그가 아버지에게 달려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임규홍 검사 앞에서 멈췄다. 그는 모든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작은 외장하드를 꺼내 들었다. 이 안에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모든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범죄의 증인으로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참회이자 아버지를 향한 결정적인 심판이었다. 아들의 배신을 눈앞에서 목격한 강진혁의 얼굴이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아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힘을 잃어갔다. 철옹성 같았던 제국의 황제는 그렇게 허무하게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모든 것이 끝났. 거짓의 장막은 걷혔고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유진은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무너져 내리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1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통과 분노를 이겨내고 마침내 쟁취해낸 쓰디쓴 승리의 눈물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1000명 그룹의 몰락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강진혁 회장은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철옹성 같던 제국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서 모래송처럼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자백한 강태민은 공범으로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굴레를 벗어 던진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꺼진 듯했다. 유진은 더 이상 도망자도 복수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오직 한 사람, 자신의 아들을 만나러 가는 어머니일 뿐이었다. 프로메테우스에서 구출된 아이들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호받고 있었다. 유진은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아들아 준 그녀가 지어준 본래의 이름의 병실 앞으로 향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15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었다. 아직 감정 표현에 매우 서툽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오랜 시간 통제된 환경에서 감정을 억제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나도 기대하시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라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다가가셔야 합니다. 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하얀 병실 창가에 한 소년이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다. 너무나도 작고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 유진의 심장이 저려왔. 하준아. 그녀의 목소리에 소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텅 비어있던 무감정하던 그 눈동자가 아니었다.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아주 미세한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유진은 가까스로 참아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 하준아. 엄마야. 소녀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낯선 존재를 분석하듯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기대했던 눈물의 재회는 없었다. 뜨거운 포옹도 없었다. 하지만 유진은 괜찮았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아 창밖 풍경에 대해, 오늘 날씨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기다려왔는지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대답 없이 듣고만 있었지만 유진은 그 침묵 속에서 작은 교감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 유진의 삶은 온전히 하준에게 맞춰졌다. 그녀는 언론의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태민이 주었던 호화 아파트도 떠났다. 대신 그녀는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햇볕이 잘 드는 아담한 주택을 얻었다. 아들에게 진짜 세상의 따스함을 알려주고 싶었다. 치유의 과정은 길고 더뎠다.
하주는 오랫동안 유진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서유진 씨라고 불렀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고 간단한 감정 표현조차 어려워했다. 웃는 법도 우는 법도 잊어버린 아이였다. 유진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밥을 해먹이고 함께 산책을 하고 흙을 만지며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복잡한 수학 공식 대신 풀벌레의 이름과 별자리를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귀찮아하던 하준이었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해준 된장찌개를 먹던 하준이 무심코 말했다. 맛있어요.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보인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었다. 유진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밝게 웃었다. 또 어느 날은 함께 개울가에서 물수제비를 뜨던 하준이 처음으로 유진에게 질문을 던졌다. 왜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진은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니까 세상 모든 것이 널 버려도 엄마는 절대 널 포기하지 않아. 하준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듯했지만